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또 주말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길었던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가족들 많이 만나고 또 맛있는 것 많이 드셨는지요. 명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만나든 여행을 가든 그래서 추석이고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요?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이야기 좀 해보려고 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더 높아지고 가족들과 싸우는 일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예 차라리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금기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정말 이 낭만에 또 이 정치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그리고 정치에 대한 희망을 그래도 걸 수 있는 것 배종찬의 정치폭격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의 이 이슈들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등장했고요. 또 김현지 비서관도 있었고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도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은 되지 않았는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100%를 얻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긴 오지만 미중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다. 또 12시간 밖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없으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리면 좋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이분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레전드. 오늘은 연휴 특집으로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뭐 명절이 본시부터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흔히 언론에서 밥상 물가 또는 네. 밥상 여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은 SNS 시대가 대중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추석절에 특별히 민심의 동향이 특별히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또 뭐 교통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일일 생활권이고 그러니까 좌우간 그 한 몇십 년 전의 기준으로 하면 추석이야말로 태평성대의 그러니까 풍성한 가을, 네. 격양가를 울리는 이제 그런 시절이 돼야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관념이 남아 있는데 이번 추석은 찌들고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이런 뉴스들로 도배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단히 유쾌하지 않는 추석을 보내고 있다. 아직은 내일까지 추석 연휴라고 본다면 예. 그렇다. 그런데 이제 네. 배추도사 우리 배 대표를 만나니까 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추도사 저를 보름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이 유권자들이 정치를 국가를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 추석 명절 연휴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방송의 언론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정부에서 조직 개편으로 바로 자동 면직된 거 뿐만 아니라 이게 소환장에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수갑을 차고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이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고,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 바로 하루 전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영등포 경찰서가 그를 인치했지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의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 이래가 그동안에 소환장을 3번인가 뭐 발부한 일이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2차례 체포영장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그걸 기각을 했어. 예. 그러다가
지금 배 대표 말씀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그 미디어자라는 걸 붙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조직 개편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면직된 이틀 뒤에 그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 핵심은 9월 27일 날 출두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27일 날은 바로 그 법안을 심의할 때에 국민의힘당이 필리버스터를 48시간 할 때 그러니까 26일부터 27일 하루 종일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고 그 사정을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통고했는데도 그걸 결정적으로 불참 사유로 봐가지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등포 경찰서장 영향력으로 연휴 직전에 사람을 구속하면 경찰도 바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다 위에서 명령한 거고 그건 진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 권한 대리에게 이걸 물었어. 왜 구속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결국 여당 강경 파벌의 의중이고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 개인의 복수전이야. 복수전. 국무회의에 나와서도 쓴소리 한 일이 있고 그리고 사퇴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괘씸죄로 그리고 국무회의 출석도 중단시킨 일이 있고 그 복수전이고 그건 또 한편 국민의힘당 길들이기 그리고 위압적인 모습 보이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아가서는 그 무렵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김현지 파동을 이걸 갖고 덮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계산도 한 것 같지 않느냐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공안 국가로 가고 있다. 공안 통치로 가고 있다 하는 아주 불길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중국 공안이 생각났다. 홍콩 민주화에 나섰던 사람들을 연이어 체포해간 중국 공안의 모습처럼 그랬던 것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께서 또 누구보다도 법 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정치 중립에 관한 위반, 바로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 펜앤마이크입니다. 출연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심지어는 전직 검사인 김웅전 의원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먼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법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런 것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결의돼가 직무가 정지된 기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 그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에 관련된 발언으로 보고 공무원의 중대임무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이렇게 그 탄핵당한 것은 결국 이 정권에 의해서 탄핵당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항의성 발언으로 봐가 민주당이 이거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게 정신이 좀 맛이 간 사람들의 얘기야. 그 작년에 출연했던 것이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엄연히 존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갖고 대통령 선거 예정되는 시점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 방해했다고 하는 게 소도 웃을 일이지. 그러니까 이건 더 언급할 가치가 없어. 이게 말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복수전이고 그러니까 복수전의 의미는 요란한 단계다.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자, 두 번째 궁금한 건 이 부분입니다. 수갑을 채워서 나타났습니다. 보통 수갑을 채운다는 것은 극도의 흉악범 또는 완력으로 제지하고 소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응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도주의 시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갑의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관련법도 수갑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을 왜 채웠을까요? 그게 경찰과 교도소에 사람을 구속하고 거기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에 그게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갑 채우는 것이 원칙이라 되어 있지만은 지금 배 대표 말한 대로
60대 초반의 여성이고 이게 강력범도 아니고 단순한 체포영장인데 도망갈 리도 없고 그러면 그 현장 경찰의 재량권이 그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정권 아래서 그 경찰관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무슨 벼락을 맞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불행한 일이지. 불행한 일이지. 이 법 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재량권이라는 게 전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박 변호사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은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민감한 인물이고 여야가 진영으로 나누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현장 경찰이 아침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집에 도착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반항하지도 않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수갑을 채웠다는 것은 자, 1번 경찰이 결정을 했다. 수갑을 채운 것 1번 현장 경찰의 결정, 두 번째 영등포 전 경찰서장의 결정, 3번 무엇인가 막강한 영향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배후 정치 세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 경찰 직무 규정에 일단 긴급 구속이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경우에 수갑은 채우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게 정치적 사건이고 파장이 크니까 현직 서장이나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문제는 이걸 복수전으로 이게 시작돼 가지고 그 복수전의 끝머리 현장이 수갑 채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수전을 일으킨 이재명 대표를 모든 이런 그 결과에 대한 그 영향이나 파장도 그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 중간에 있는 뭐 경찰관이나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 그 사람들 타대가 무엇합니까? 이거 복수전에 터무니없는 걸 갖고 국무회의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어가 한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되니까 경찰인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눅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그 강경파들이 오늘 이 결과를 생산해냈다. 우리가 국민이 그렇게 딱 이해하면 돼요.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법인카드로 빵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파렴치, 모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범야권의 대선 후보로 장동혁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동훈, 세 번째가 이진숙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건 뭐 떠나고 있느냐, 자기 내부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이러다가 이진숙을 대선 후보급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떠올리게 한 게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숙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뜨게 만드는 거는 이재명이죠. 이재명 때문에 그렇게 뜰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체포 과정, 법을 엉뚱하게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으로 개정을 한다라든지 이게 1인을 둔 공격으로 이렇게 보복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게 그게 민심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 동향은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예. 변호사 이렇게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왜? 적어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래도 지난 70년, 80년간 고도의 민주화를 이룬 국가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말 그대로 6월 민주항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건 위헌이다.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만 넣어서 방송미디어특별위원회로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에 붙여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이진숙 위원장이 안 하면 국민의힘당이 하거나 아니면 떠내는 사람들 해야죠. 그러나 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뭐 현재 헌법재판소도 정권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다툴 건 끝까지 다퉈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네.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어떻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퉈야 된다라는 것이 박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혹시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지요? 그러니까 이진숙 파동은 이 정권이 이게 그러니까 입법 권력을 폭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지요. 폭압적으로 행사한다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까지도 한 사람을 잘라내려고 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 구속감도 아니고 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체포영장을 꾸준히 발부를 세 번째 기도했다가 발부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숙 위원장 개인이 아주 훌륭하게 저항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빨리 위원장직에서 떠나라. 그리고 빨리 나와서 수사받아라라고 아주 적극적입니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단 한 사람에 대해서만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김현지. 사자성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만사현통. 형통이 아니라 만사현통.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일단은 김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론 그게 뭐 핵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는 부분도 의혹과 배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하실 말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나와라 출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입니다. 이렇게 일개 비서관이 아닌가요? 이렇게 민주당이 김현지 방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적어도 25년 이상 밀착해서 이 대통령의 그 변호사 시절에서부터 그 가까이서 그 일을 도왔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그 신상과 관계되는 많은 비밀을 그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많이 축적해 놓았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일이죠. 왜 예. 가까이 있으면 자연히 다 그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하고 보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 감사 받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돌발성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발성 답변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불리하고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돌출되면 어쩌냐 하는 것을 우려해갖고 절대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총무비서관은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등 총무비서관 반드시 출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인 참고인 명단에 사람 이름은 적지 않고 예를 들면 비서실장, 정무비서관 이런 식으로 그게 총무비서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자리에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 전에 그 보직 변경이 있으면 바뀐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요거 보직 변경을 해가 대통령 부속 일실 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그 자리에 이제 제3자를 앉혔는데 좌우간 이 문제를 두고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갖고 내부적으로도 거기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 친명 의원 중에도 출석을 왜 못하느냐. 예. 심지어는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출석할 것이다. 10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안 한다고 딱 돼버렸죠.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도 나는 대통령이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사권을 대통령 비서실 인사라고 해서 호주머니에서 공기돌 끄집어내갖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하듯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하고 있는 명백한 이게 증거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정치 폭격에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려고. 예. 지금 내가 이 취합에서 듣고 보고 한 뉴스 중에 이 문제를 도드라지게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요 김현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돼 있는 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내가 그걸 언급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뭔가 하면 백현동 사건과 관계가 있어. 그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거기 그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이제 이게 민간에 이게 불화돼 가지고 이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그걸 인수한 개발업자가 이걸 이게 준주거지로 형질 변경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잘 안 되거든. 예. 보통 준주거지로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4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5, 6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그 시행사가 80억을 주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 로비가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4단계로 이게 준주거지가 됐다. 급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그게 대통령 후보 시절이지만 국토교통부 압력에 의해서 그걸 내가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전부 증거로 나왔어요. 그래 예. 그게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파기환송된 부분의 한 가닥이거든요. 바로 그 건입니다.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거하고 지금 그거하고 두 개인데 백현동입니다. 여기 백현동 사건에 김현지가 관련이 있다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으니까 유죄는 확실한데 거기에 한 단계 더 증거가 더 덮여져 한 단계 더 떠올랐다 이게. 예. 그 김현지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까 그게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에 아마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그 시민단체가 무슨 성남시 무슨 환경단체래요. 그 이름이. 거기에 지금 산림청장으로 이재명 정권에 기용했던 산림청장 하는 그 대학 교수 출신들 포함해갖고 거기 환경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환경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야. 예. 근데 그 환경단체에서 그게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이게 준주거지로 해도 이상이 없다, 무리가 없다 하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백현동 형질 변경을 말하자면 시장이 결정하게 된 주요한 동인 중에 하나겠지요. 그 요소에 김인섭이라는 측근이 그 가서 로비스트로 돼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건 아직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 있는 사건이니까 이건 그 사건과 관계해서 정식으로 증인으로 국회가 부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국정감사하고 관련이 없이 이게 이 얘기가 약간 빗나가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 이후부터 정치개혁에 관한 이제 뭐 정당도 만들고 이러면서 늘 주장한 게 이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몰아치기 국정감사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한 현안이 있으면 청문회를 해야 돼. 예. 그 미국 상원이나 하원 식으로. 상설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의 백현동 형질 변경과 관계된 개입 여부 청문회.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수시로 그걸 하라 이거야. 근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당 의석수가 이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꼼짝을 못하지만은 예. 그 이번 국정감사에 김현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이슈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그 계속 이슈화해야 되지요. 이게 뭐 법사위가 되든지 아니면 농림수산위가 되든지 그런 데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걸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문제되고 있는 것도 각각 개별 상위원회에서 그 청문회 증인으로 아니 조희대도 부르지 않나요? 물론 출석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냥 덮고 갈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그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환경 시민단체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옹벽이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백현동 아파트에 대해서 상식적인 시민단체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저렇게 높게 짓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옹벽에 바짝 짓는다는 것은 위험하고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시민단체가 제시했어야 됐지 않았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배 대표 그 현장 보신 일이 있어요?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 나는 현장을 여러 번 지나가 봤어.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옹벽을 했는데 아주 위태롭고,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대학 교수였던 이제 내가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깜빡하는데 산림청장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김현지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산림청장 기용은 거기에 대한 나는 농공행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둘을 특별히 청문회에 부를 필요가 있다, 국회가. 아니면 이거 고발해야 돼, 고발. 네. 뭐 지금 수사기관이라는 게 전부 무력해져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 산림청장 임명 경위도 그렇고 그 산림청장이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오케이 사인에 동조를 했는지 그리고 김현지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응당 국민의힘이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움직이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1급 공무원입니다. 급수로 치면요. 근데 보통은 신상이 뭐 고향이라든지 그런 이력, 조난 자료도 있을 테고요. 대학을 어디에 나왔다든지 또는 어떤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건 보통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대학을 나왔니? 물론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 왜 유독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런 사안들까지 베일에 가렸는지 궁금해서요. 베일에 가려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25년 이상의 그 밀착 보좌했다는 그런 특수관계 때문에 감출 것도 많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건 이제 시청자들이 다 알 거예요. 아,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감추고 싶겠지.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드러난 것에 대해서 아까 백현동 문제라든지 산림청장 기용 문제라든지 그 기타 실질 권력을 행사한 부분 이런 건 이제 계속해서 추궁을 해야 된다. 끈질기게. 국회 안에는 국민의힘 당이 할 일이 임무가 뭐예요? 그거지. 그런 거 열심히 해야지. 네. 그런 걸. 우리가 밖에서 이런 방송이라는 게 그걸 지금 고발하는 프로입니다. 이게 고발이에요. 이게 민심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갖고 누군가가 모두가 민심을 깨우치게 하는 이 과정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지 국민의힘당. 네. 이쯤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야지. 자, 시청자분들은 알아들으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절을 관통했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국가 대재난 상황 속에 지난 28일 경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이른바 냉부회의에 출연을 했고 5일로 편성됐던 프로그램은 하루만 변경해서 6일 방송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청률도 높았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K푸드의 이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뜻깊은 방송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을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그리고 또 지난 윤석열 정부 초반에 벌어졌던 행정 시스템 4시간 마비에 대해서 총공격을 퍼부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와서는 이렇게
48시간 부재 의혹을 받는 이유는 뭘까?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8시간 부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 예능 출연과 관련된 이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와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정보관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720개 관련 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 전부의 주민등록 상황도 그거 다 축적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부도 이게 마비되니까 전부 이게 동사무소에 지금 가게 생겼고, 우체국의 금융도 다 현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 간의 이게 연결망도 다 지금 마비되는데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태보다도 이게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난 상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던가 그 한 두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경기지산지 성남시장인가 할 때에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 8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행동을 할 때 7시간 그러니까 잃어버린 실종된 7시간 이거에 맹 공격을 했다고. 근데 그 당시 야당 세력들이 이걸 빌미로 해갖고 결국은 온갖 악성붕으로 만들어 결국 탄핵까지 끌어냈잖아요. 이재명이 더 앞장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그러니까 야당 대표였죠, 이재명이가. 그때 행정전산망, 행정기관끼리의 전산망 일부가 4시간 차단된 일이 있어. 대통령 사과해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라. 관련자 구속하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전제로 이 화재 발생은 9월 26일 오후 5시. 그리고 유엔에서 참석했다가 허탕 외교하고 귀국한 게 그날 저녁 8시. 그리고 27일 하루 동안 그게 아직 불이 진화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날 아무런 동등이 없었어.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동등이 없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 날 12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문제가 된 JTBC의 연예 오락 프로에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에 부부가 출연했다. 그리고 5시에 끝나고 나서 5시 30분에 중앙재난대책본부 광화문에 있는 거기에 출석해가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45시간, 박근혜는 잃어버린 7시간인데 이 경우에 잃어버린 45시간 동안에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동등이 없다. 이건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총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런 말이 없다. 현장에 갔다는 것도 없고, 현장에 가본 거 어제 가봤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화재 발생일로부터 거의 2주일 만에 어제 현장에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45시간은 완전히 공백 상태였다.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 이 정도 사건 같으면 대통령이 현장에 가야 돼. 대통령이 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 대동호 가봐야 할 그런 중대 사태인데 안 가봤다. 자, 그런데 이제 JTBC 문제를 왜 불거졌느냐? 예. 그러니까 그날 28일 날 이제 12시경부터 5시까지 녹화를 했다. 그거를 이제 10월 5일 추석 전날 저녁에 방영하기로 발표가 됐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어. 아니, 발표를 했으니까 예정이지. 그런데 그 사이에 2일 날 거기 화재 현장에 복구 작업에 관련했던 서기관급 중앙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데 네. 이것도 어떻게 조문을 했는지 이거 전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전혀 발표가 없어.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5일 저녁에 방영하는 것을 정중히 연기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당연히 그래야지 이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데, 그런데 하루 연기입니다. 그 다음 날
추석 전날 방영하기로 한 것을 추석날 저녁에 방영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추석날 저녁에 방영을 했어요. 더 메인 시간대에 방송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방영하기까지는 이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비로소 현장에 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런데 그 JTBC 그 방영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파장이 지금 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데 예.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게 8.9% 시청률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 이게 대통령 부부가 아주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아유 이거 잘 됐다. 우리가 만세 부른다.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그 시청률이라는 걸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같은 시간대에 KBS에서 조용필 가수가 추석 특집 그 노래 프로에 그 출연해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조금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네. 어긋났지만은 같은 날 저녁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8.9, 조용필은 18.2. 그러니까 완전히 따버리야. 배 이상 조용필이가 높이 나왔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이런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출연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그 시청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시청률에는 진정 시청률과 비진정 시청률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조용필의 18.2에는 비진정 시청률은 제로입니다. 전부가 진정 시청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조용필이 좋아한다. 이번에 또 새로운 노래 어떤 걸 부르느냐. 그래서 관심도 있고 흥미도 있고 한 사람들이 본 게 18.2야. 호감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의 경우에 8.9는 아우 우리 대통령 훌륭한 분이다. 외교도 잘한다. 경제도 잘한다.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이 8.9입니까? 이런 사람 8.9 아니에요. 이른바 이럴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이 혼란이 되는 상황에도 예능에 출연했나라는 비호감 시청자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오케이. 진정 비진정 대신에 호감 비호감이란 말을 해도 되겠구만. 네네. 그러니까 호감 시청률 조용필 18.2. 그러면 이게 8.9가 호감 시청률이냐? 지금 배 대표가 아주 점잖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이래 어지러운데 그런 데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JTBC의 댓글이 어제 저녁까지 약 5만 개랍니다. 그 5만 개의 거의 대부분이 비난하는 거예요. 욕설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JTBC가 처음에는 비난 댓글이 올라오니까 삭제를 했던가 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 겸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글인데 그렇게 점잖은 표현들이 대부분 없어. 좀 민망하지만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의 말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게요. 육두문자군요. 육두문자를 할 수가 없지. 그 때문에 육두문자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꼴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심정이 되고 비호함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그걸 조사해 본 일도 없지만 8.9 중에 상당 부분은 깎아야 될 거예요. 제가 감각적으로는 절반으로 깎아야 돼. 많이 빠져서 5 내지 6% 정도라고 봐야 돼. 시청률이. 그 자기를 지지하는 개딸과 그런 유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겠지. 대통령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재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논란이 되니까 글쎄 이거 강경파 의원 이름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이름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머리가 아주 언짢아져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8.9%는 최고의 시청률이다.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백성을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JTBC는 어찌하여 그런 프로를 생각을 해내는지. 이 다음에 머지않은 역사가
그걸 아마 구명해야 될 거예요.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JTBC 출신이고 인연이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는 아직은 않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전달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이야기하신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민심이 혼란스럽다면 분명히 참모진에서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JTBC도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의 민심도 많이 생각할 텐데 연기를 했다면 한참 뒤에 연기일 줄 알았는데 하루 연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부에서 그 이른바 참모진과 JTBC 사이에 논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고되고 연기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트는 게 효과적이다. 지금 이재명에게 불리한 모든 여론을 이걸 갖고 지지 세력이라도 한번 뭉치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그걸 이 시기에 어떻게 방영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내보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 길로만 가면 된다. 우리의 그것이 많든 적든 열렬 지지자 그것만 모아놓고 가면 된다. 그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도 된다. 이런 것이니까 강경파들 발언도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여야가 아니고 진영이 아니고 정확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정확한 전광판을 보는 것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이 존폐와 관련되어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50년 뒤에는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한미 간의 삐그덕거림입니다. 관세 협상 잘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 100%를 얹어서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에이펙에는 가기는 갈 것이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것이 12시간이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10시간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관세 협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을 보내도 그냥 돌아오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도 그냥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가운데에 계셨던 박 변호사님입니다. 이런 상황, 한미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단순한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 악교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됐다고 하는 거, 단순한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서는 이 국면의 기본적인 원인과 해법이 안 나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 이재명 정권의 성격, 이게 어떤 성격이고 이 정권의 지향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미국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근본은 친중이고 종북이다. 근본은 친중이고 종북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친미, 미국 쪽이다 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고 그래야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입장이 아니다. 그게 거꾸로 돼 있다 이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존립하는 게 48년 8.15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미군 주둔으로 중국도 억제하고 북한도 억제해가 그 기반 위에서 평화 속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어가 오늘 우리가 G7 국가에 등극했다. 예.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것은 한미 관계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호 방위 조약에 영구히 가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바뀔 수도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상호 방위 조약의 기반 위에 있는 한미 동맹 관계를 그것을 회전을 시키거나 각도를 돌리거나 또 나아가서 훼손하거나 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미국과 중국하고 관계는 지금 아까 배 대표가 말한 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권 전쟁은 지금 결말이 났어. 중국이 패배야. 중국이 1대1로 정책도 전부 실패해버렸고 그 친중 정권들이 네팔 비롯해 인도네시아 이게 타이까지 전부 정권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을 둘러싼 1대1로 정책이 완전히 실패되고 있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게 경제도 침체되고 우선 국력의 차이 때문에 이게 미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중 수출하는 게 있어요. 중국에 소재 부품 장비야. 완제품보다도. 그럼 중국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 이게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적어도 40% 가까이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보나 직접적으로 보나 우리에게 미국은 현재로서는 그 절대적인 존재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는 꾸준히 있다고. 그 이제 짧은 시간인데 긴 역사를 짧게 얘기가 좀 힘이 드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 북한과 남한의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했을 때 그 주둔군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북한 소련군 주둔은 해방군이라고 이쪽은 점령군이라고 하는데 그 거꾸로예요. 소련군은 점령해갖고 9월달부터 이게 시군 단위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해가 그 이듬해 2월달에는 이미 사실상 김일성을 앞세운 단독 정부로 일시 만들었다고. 그리고 종교 탄압했고 정치활동 전부 금지했어.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했고 조만식 선생은 그 고려 호텔에 연금해갖고 결국 이 양반 별사도록 만들어버리고 북한은 완전히 공산체제가 되어버렸지요. 완전히 됐지. 우리가 48년 8.15 선거에서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그 3년 동안에 북한은 완전히 공산체제, 김일성 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 군정은 미국식으로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공산당 합법화했지. 그러니까 남로당이 활개치고 곳곳에 그냥 선전벽보 붙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군정책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는 게 80%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선전선동에 완전히 그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근원이 돼가 제주 4.3 폭동 사건이 난 것도 이게 양민 학살 사건으로 몰아버렸다고. 48년 4월 3일은 48년 5월 10일 재헌 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한 달여 앞둔 날이야. 4월 3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로당이 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불법 정당화해서 해조 쪽으로 박은혜가 도망가서 거기서 진두지휘 하는데 50 선거를 전면적으로 방해하라. 근데 제주도에 세계 선거구 국회의원 3명을 뽑는데 4월 3일 날 새벽에 13개 경찰서와 관공서를 남로당 게릴라들이 이게 습격해갖고 이게 폭탄을 터뜨리고 우익인사를 죽이고 그걸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고 가만둡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못했어요. 제주도 세계 선거군 국회의원 선출 못했어요. 그렇게 만들었. 그럼 어떻게? 거기 그 국군 1개 연대가 있는데 연대장도 전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경찰도 그러니까 본토에서 이게 진압 병력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게릴라전을 하다 보니까 한라산 줄기라고 하는 게 정상에서부터 꼴짜기가 많아요. 여기 다 숨어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걸 소탕하다 보면 청야 전술을 할 수밖에 없지요. 밤에는 내려와갖고 이게 쌀과 뭐 돈을 뺏어가고 이러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도 동조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탕전 과정에서 양민이 많이 희생되고 그거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동시에 저쪽 남로당 게릴라들도 엄청나게 이쪽을 파괴했지 않아요. 근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4.3 기념일에 가갖고
남북 통일 정부를 기원하는 제주도민들의 평화적 집회에 대해서 무차별로 학살한 게 4.3 사건이라고. 노. 4.3 폭동은 남로당 제주도 도책 김달삼, 이게 일본 유학생이 그때 30세가 채 되기 전에 제주도 부잣집 아들인데 일본에 유학 가서, 그러니까 이론적 공산주의자가 되어 와갖고 남로당 행동파가 됐는데 김달삼이가 진두지휘한 거예요. 김달삼 어찌되냐 탈출했어. 그래 북한에 갔어. 6.25 때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 태백산 쪽으로 오다가 사살됐는데 평양 근교의 혁명 열사능에 김달삼 동지 가묘가 있어. 가묘. 이게 시간이 있으면 이게 보도자료로 나와요. 나와. 평양의 열사능이란 게 나와. 김달삼 가묘가 나와. 그러니까 이 현실인데 이번에도 제주도 지사인가 하는 사람이 또 그걸 4.3 폭동을 갖다가 말하자면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 그때 이후로 주한미군 자체를 악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미군 주둔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미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처럼 하면 이게 친미주의자로, 이건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인이고 먹물든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미군은 침략군 아니냐 이게요. 평양에는 저기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기조인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중국군이 28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택에 28,500명 있는 것보다 더하지. 그 두만강은 갈수기에는 그냥 양말만 벗고 건널 수 있고 겨울에는 그냥 얼어붙잖아요. 그게 강변에서 만주 쪽에서 북한 쪽을 향해서 소리 지르갖고 이게 수신호로 말하는 것 가끔 동영상에 나와요. 그 북한에 중공군이 실제로 또 28만 명이 있다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2018년 트럼프 일기에 지금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해가 김정은이를 만났어. 그때 대화 중에 그게 다 지금 기록에 나와가 다 나와 있어.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입니다. 네. 2018년에 평양에 가고 김정은이 만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주한미군, 남한에 있는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좋아하고 그래서 당신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책상을 딱 치면서 벌떡 일어나고,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중국이 위구르나 티베트 점령하듯이 북한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말 하지 말라고. 이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게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있고, 이게 이제 불침 항모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만 사태가 일어나도 이걸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존재는 동시에 북한을 억제하는 요소도 되지. 그런데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또 시도 때도 없이 침공하는 걸 또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일의 생각은 남한의 주둔하기는 미군의 존재는 자기 정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빠져서 이게 남쪽의 힘의, 강대국의 힘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중국이 북한에 쳐들어온다. 이게 티베트나 위구르 점령하듯이 그런 거예요. 지금 두만강 압록강변에 28만 명이 그 왜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꿰뚫어 봐야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니까 사실은 운동권의 등에 업혀 시장도 하고 지사도 하고 대통령이 된, 내가 보기에 얼칙이야, 얼칙. 64년생이면 이게 김민석이도 64년생이야. 이게 82학번들인데 이 사람들 기본 생각은 학생 때부터 반미자주화거든. 반미자주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훈장을 달아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가 됐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도 이게 선회가 안 돼요. 선회가.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정청래만 하더라도 89년도에 젊었을 때에 미 대사 관저에
이게 모로토프 칵테일 만들어 가지고 수제 폭탄 만들어 들어가 그걸 던지고 불발하니까 양 대사관저 정문을 깨고 아우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박혀 있는 반미 자주화락하는 것. 미국은 자관 이게 혐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등에 업은 정권이 출연하니까 이재명은 주체성이 없어요. 자기의 사법 리스크만 어떻게든 벗어나는 게 첫째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 지지자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노무현은 말이지 이재명에 비해서 그 자신의 그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없어가지고 반미 노무현도 운동권 출신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운동권 출신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반미적 입장을 보였지만은 처음 미국 갔을 때 뉴욕에 도착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아 내가 여기 와서 이틀 밤 지내놓고 보니까 내 마음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게 됐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 뉴스에 나와서 아유 앞으로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이런 팀들이야. 그런데 노무현은 어떻게 했냐? 한미 FTA. 네. 그다음에 제주 군항. 이라크 파병도 했습니다. 제주 군항.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포용적 태도를 취했는데 노무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재명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관세 협상을 그 보는 눈이 이거 협상이니까 얼마든지 나는 내가 장담컨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알 겁니다. 알고 말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비하면 국민 총생산 면에서 일본이 한국의 2.5배, 외환 보유가 3배. 이걸 왜 모르겠나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국가 이익도 우리 지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제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물밑 라인도 못 만들고 있어. 만들면 또 찍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심정이 같아. 에렉이 그 경상도 사람 아니요? 에렉이 경북 안동입니다. 에렉이 될 대로 되라. 나 모르겠다. 아이 트럼프가 저래 날뛰고 그러니까 여기서 민노총을 비롯해가지고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수십 명이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 들어가고 이런 트럼프의 험한 짓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 앞에 성조기를 찍고 하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도 돌아설지 모르겠다. 캐서라 세라. 이어 맡긴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이냐. 그러니까 정말 이걸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그 해외 투자 경제 자문 그 하는 그 연구하는 그 연구기관이 예. 이번 주 초에 뭘 발표하는가 하니까 한국에서 100만 장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2,400명이 한국을 이탈한다. 그러니까 이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금년이 가장 많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요. 중소기업을 하거나 대기업이 임원이나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해서 기업을 하거나 투자할 수가 없다.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도 속내를 못 내놓지요. 잘못하면 찍히면 단기간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안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가 노조가 극성을 부리고 환율도 불안하고 여기에 이재명 정권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중대재해법을 해가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래갖고 이걸 살인죄로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이 얘기가 빗나가지만은 국가정보원의 전소 사태에 사람 공무원이 죽고 한데도 이게 보름 만에 현장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미 수출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박찬정 변호사의 설명대로 관련해서는 뭔가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조이대 잡아라, 조이대 잡아라.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일은 법사위 청문회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 명령서를 발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그래도 안 나온다면 15일은 현장 감사다. 대법원으로 찾아가서 국회의원의 의원실보다 넓은 대법원장 방으로 가서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넓은 방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점도 따지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 자격을 묻겠다, 따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박 변호사께서도 이 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은 주셨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집권 여당이 조이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격 말살이지. 인격 말살 작전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꼬투리를 만들어 가지고 탄핵할 거예요. 그런데 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두 가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린공간 유튜브에서 공개한 의혹, 그러니까 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조기 선거가 있게 되면 이게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우게 되고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인 내가 이재명의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적절히 빨리 처리하겠다 하는 미락을 했다 하는 새빨간 허위 보도, 본인들이 허위 보도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고 늘어져. 계속 강경파들 뭐 전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거 허위 보도다.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 소리는 아예 안 하고 혐의가 있다.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하나는 5월 1일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등법원 무죄된 걸 대법원이 10대 2 찬성으로 유죄 인정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해서 조이대 너 왜 이거 유죄로 인정해서 내려보내느냐, 이거 이재명이 선거에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너 이놈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헌법 파괴 행위야.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그 판결 내용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 상고 절차를 밟거나 민형사관에 아니면 재심 절차를 밟아야지 그 판결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금 그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예. 윤석열을 왜 석방했느냐? 너 이거 무죄 판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청문회 불렀잖아요. 물론 안 나갔지만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동행명령장 거부하면 현장 검증하겠다고 그랬. 현장 검증? 대법원장실 현장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 검증에 뭘 보겠다는 거예요. 현장 검증해갖고 판결문 내놔라. 어째서 10대 2로 유죄 판결했냐. 판결문 내놔라. 헌법 파괴 행위지. 이건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폭력행위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야. 협박이야, 협박. 특수협박죄야. 다중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겁을 주는 거예요. 특수협박죄야. 근데 국민의힘당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더라고. 이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실에 가서 만일 그러면 그래 대법원장실이 넓다. 국회의원 너희들 방은 넓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한다고 보좌관이 9명에서 인턴까지 합하면 11명이고 한 달에 실제로 3, 4천만 원이 생기고 말이야. 이번에 추석 떡값도 495만 원. 요 참 얄팍한 게 500만 원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5만 원을 빼가 495만 원이다. 하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뭐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말이야. 그 민주당이 다수 의원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냐. 그런 거 다 챙겨먹고 한다는 짓이 맨날 대법원장 조진다는 말이 그런데 이런 일은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9번 탄핵 결의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만 탄핵 받아들인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에요. 나머지 8건은
28건 전부 기각됐는데 이게 권투로 치면 말이야 잔매를 계속 때려가지고 막 TKO를 시켰다가 내가 KO를 시킨 게 그게 민주당의 탄핵이고 특검 남발이야. 얘가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된데도 이거 완전히 그냥 깔아먹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나라냐? 예? 이런 걸 바로잡도록 대통령을 뽑아놨다. 대통령이 헌법수 최고 책임자 아니야. 상급 분립도 지켜야 되고 사법부 독립도 지켜줘야 되고 국회도 정상화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다. 이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도 보름 만에 현장에 나가는 이런 나라.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 결론 말씀해 주시죠. 자, 연휴 특집으로 진행하는 박찬종 변호사 전국 진단입니다. 지금 이진숙, 김현지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 지금 켜켜이 쌓이는 현안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건까지 박 변호사께서는 이게 나라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4.19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인데 그 자유당 말기의 말기적 현상이 일어난 것은 58년 5월 2일에 4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부터 자유당 강경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1년 반 뒤에 있을 대통령을 어떻게 당선시키고 이기붕 당시 국회의장을 부통령으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포괄적인 조치를 한 게 그 58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야당 의원들이 그 농성을 했어요. 그 핵심은 언론 조항이야. 네.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주 가볍게 짝이 없는 일이야. 지금 이 사람들 하는 일은 이거 이준석이 자르기 위해서 법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거 비하면 말이야. 순진한 독재 정권이었다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끌어내기 위해서 무술 경찰관 200명을 갑자기 국회 경위로 발령해 하루 1일 국회 경위로 발령해서 그 경위 국회 경비원 경위 제복을 입혀가지고 강제로 끌어냈어. 한 50명 되는 야당 의원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당 그 자유당 정권의 폭정이다. 이럴 때 우리가 대학생일 때 막 그 신문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그랬으니까 신문 보고 막 흥분하고 이놈들 말이 때려 부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60년 3.15 부정선거 앞두고 2.28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고 그러니까 4.19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대통령과 이 민주당 강경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독재에 그때 비하면 감성적으로 몇십 배의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그러고 나이 든 이들도 무덤덤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에이 좀 거친 표현. 에이 더러운 놈들 언젠가 그만둘 날이 있겠지. 그리고 뭐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그 안에 말이죠. 장외 집회를 하지 말자는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외 집회. 장내에서 제대로 투쟁을 했느냐? 그러면 근데 장외 집회 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대요. 뭔가 하면 장외 집회를 하니까 최고위원하고 몇몇 사람들이 스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스타.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건 원래 파벌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당부터 이게 원초적으로 이 정권을 보는 시야에 대한 이게 단일된 당내 토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집약된 이견을 창출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도 원래 점잖은 사람인데다가 뒤를 당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마저도 무덤덤하고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가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전혀 그 주목 대상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50 정권 때는 물리적 폭력이 가시적으로 보였거든요. 네. 언론 탄압하고 탄압을 있다.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KBS 저녁 9시에 시그널이 9시 돼서 땡 치면 아나운서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땡전 뉴스입니다. 그래서 땡전 뉴스가 돼서 땡 하면 반드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초기에 내가 그날 행사에서 이런 말을 또 했는데 이걸 왜 빠졌나,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부 다 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따쁠 때 특공대라 그래갖고 이게 머리를 보호하는 그 파이버 이걸 쓰고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복 경찰관들이 야당 집회 그냥 가갖고 막 뜯어. 그러니까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폭력이니까 저항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김영삼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니까 이게 호응이 일어나고, 그 김영삼 대통령 말이 간단하지만은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네. 그거는 점잖은 거고, 그러니까 달거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살 길을 찾겠다.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닌 게 목숨을 건 단식 실제로 했거든. 예. 그리고 직선 이제 개헌으로 하자. 체육당 체육관 선거 그만두자 하는 운동을 85년부터 이렇게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그런 탄압을 받더라도 그래 6.29 선언을 견인해낸 선두에 신민당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지도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야당 지도부나 대표들 일 바라다 보면 신선노름하고 있는 것 같아. 신선노름. 야당 의원들도 세비도 많이 받고 뭐 정치자금도 넉넉하게 받고, 그러니까 이거 아직 임기도 2년 그게 3년 가까이 아직도 남아 있고 이러니까 장외투쟁하고 이러다가 특검에도 꽂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용감한 정치인, 의지가 굳은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끝으로 짧게 이럴 때 어떤 역할,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이게 지금 국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그 공간에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 텐데 결사항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장동혁 대표는 직접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유튜브에 나와가고 30-40분 대화하는 걸 봤는데 사람은 착하고 말은 반듯해요. 근데 감동이 없어. 우선 당대표가 감동을 생산해내야 돼. 그래야 그 국회의원들을 결집하고, 그래야 바깥 민심도 결집시킬 수 있다. 그래야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고, 단기적으로는 그래야 어떤 사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 그리고 나라의 앞날이 백척간도에 서 있을 때 과감히 자기를 던져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또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파란만장한 이 시대를 겪어왔던 박찬종 변호사, 그는 어느 한 시점에서는 분명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영웅의 눈에는 아쉬움이, 그리고 또 간절함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배종찬의 정치폭격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명절 연휴 끝자락에 특집으로 박찬종 변호사의 전국 진단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보기로 많이 봐주시고요. 더 많이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분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